아저씨 옆에 배신자가 있는데 조심하세요.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 코어젠의 창업자이자 미국 억만장자 에드워드 로건 앞에서 10살짜리 소녀가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초대형 컨벤션 센터 로비. 수십 명의 경호원과 전 세계에서 날아온 기자들이 에워싼 가운데 낡은 운동화에 두 손으로는 작은 도시락 보자기를 꼭 아는 아이는 조용하지만 조금도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세계적인 기업인 바로 앞에 멈춰서더니 로비 전체가 숨을 멈추고 수행원들이 웅성거렸고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죠. 하지만 아이는 조금도 주눅 들지 않았어요. 마치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했을 뿐이라는 듯 맑고 고요한 눈빛으로 노신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받은 노신사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졌어요. 꼬마야, 네 말이 맞다면 내가 100억을 주마. 하지만 틀린다면 네 아버지가 너 대신 감옥에 가게 될 거야. 그 말이 끝나자 모두 비웃으며 그 누구도 그 아이의 말을 믿지 않았죠.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이 아이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모든 일이 시작된 건 아주 평범한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 서울 외곽 달동네의 낡은 반지하 방. 오빠 강우진은 배달대타 연락을 받고 급히 겉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예약된 아르바이트였는데 함께 일하기로 한 친구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이 온 거였죠. 빠지면 다음부터 일이 없어진다는 말이 이미 머릿속에 박혀 있었어요. 문을 나서려던 오빠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불 속에서 눈만 내밀고 바라보는 동생이 보였어요. 세아야, 미안한데 오늘 아빠 도시락이랑 약 좀 갖다 드릴 수 있어? 오빠가 오늘 못 빠질 것 같아서. 11살 강세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얼굴에 걱정이 가득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골목 끝으로 멀어졌습니다. 세아는 이불을 걷어내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냉장고를 열자 아버지가 어젯밤에 미리 싸둔 반찬이 작은 그릇에 담겨 있었습니다. 계란장 조림과 깍두기였어요. 세아는 도시락통에 찬밥을 담고 반찬을 차곡차곡 옮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찬장 위 약봉지에서 혈압약 2알을 꺼내 작은 비닐봉지에 넣어 도시락 보자기 안에 함께 쌌어요. 손이 서투르지 않았습니다. 한두 번 해본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세아 아버지 강민철은 서울 북쪽 외곽에 자리한 대형 국제 컨벤션 센터의 시설 관리 기사였습니다. 오래된 보일러, 전기 배선, 지하 설비실까지 건물 구석구석을 혼자 도맡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성실한 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행사가 있는 날이면 새벽부터 나가 자정이 넘어야 돌아오는 일이 다반사였죠. 오늘도 그런 날이었어요. 며칠 전부터 대규모 국제 행사 준비로 밤샘 근무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아 어머니는 세아가 6살이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와 오빠가 세아를 키웠어요.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세아는 한 번도 그걸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혼자 밥을 차려 먹고 숙제를 끝내고 오빠가 사다 준 헌책을 읽다 잠드는 아이였어요. 선생님들은 늘 세아를 두고 조용하고 눈치가 빠른 아이라고 했습니다. 세아에게는 남들과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목소리 안에서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말의 끝이 살짝 흔들릴 때, 웃음소리와 숨결의 결이 맞지 않을 때, 세아는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반대로 진심을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어딘가 따뜻하고 단단하게 들렸어요.
이 이야기를 남들에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설명한다고 이해해 줄 것 같지 않았으니까요. 세아는 혼자 세수를 하고 교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 보자기를 두 손으로 꼭 안은 채 현관문을 나섰어요. 골목을 빠져나와 버스 정류장에 서자 이른 아침 찬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낯선 거리를 한참 걸어서 마침내 커다란 유리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컨벤션 센터 정문 앞에는 검은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양복을 차려입은 어른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공기 속에 감돌았어요. 세아는 잠시 멈춰서서 그 거대한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더 꼭 안으며 천천히 자동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자동문이 열리자 서늘한 냉기와 함께 거대한 공간이 세아를 맞았습니다. 로비 천장은 아파트 10층은 되어 보일 만큼 높았고 바닥에는 윤이 나는 대리석이 깔려 있었어요. 세아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어디서 아버지를 찾아야 할지 몰랐거든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세아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아이 혼자 들어온 것이 이상했던 거죠. 학생, 보호자가 어디 계세요? 아빠 찾으러 왔어요. 시설팀 강민철 기사님이요. 직원은 잠깐 망설이다가 지하시설팀으로 연락을 취했어요. 잠시 후 기름때가 살짝 뺀 작업복 차림의 아버지 강민철이 허둥지둥 로비로 올라왔습니다. 딸을 보자마자 얼굴이 놀람과 반가움으로 동시에 굳어졌어요. 세아야, 여기 어떻게 왔어? 버스 혼자 타고? 오빠가 일 나갔어요. 아빠 약도 갖고 왔어요. 민철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시락 보자기를 두 손으로 내미는 딸의 손이 차가웠어요. 얼마나 오래 걸어왔는지 운동화 앞코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철은 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춥지 않았어? 밥은 먹고 온 거야? 세아가 고개를 끄덕이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갑자기 분주한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어요. 입구 쪽 직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경호원으로 보이는 덩치 큰 남자들이 양옆으로 늘어서며 통로를 만들었어요.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입구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민철이 세아를 뒤로 잡아당겼어요. 세아야, 여기 잠깐 있어. 높으신 분 오시나 봐. 움직이면 안 돼. 세아는 아버지 등 뒤에 섰습니다. 하지만 눈은 입구 쪽을 향해 있었어요. 자동문이 열리며 바깥의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한 노신사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백발에 짙은 감색 정장, 주름진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바로 옆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한국인 남자가 거의 붙다시피 걸으며 연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세아는 그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로비 소음 속에서도 선명하게 그 남자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어요. 환영 인사를 건네는 말이었는데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웃음과 숨결이 따로 놀았어요. 마치 웃는 얼굴 아래 전혀 다른 감정이 흐르는 것처럼 세아의 귀에는 그 목소리가 불편하게 걸렸습니다. 세아의 눈빛이 조용히 달라졌어요. 노신사 일행이 로비를 가로질러 걷기 시작했습니다. 수행원들과 기자들이 그 주변을 행성처럼 에워싸고 함께 움직였어요.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 코어젠의 창업자 에드워드 로건이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열리는 아시아 신약 투자 발표회의 주인공이었죠. 그가 한마디만 해도 주식 시장이 들썩인다고 했어요. 민철은 딸의 어깨를 꼭 눌렀습니다. 눈으로 제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전했어요. 하지만 세아의 시선은 로건의 바로 옆에 붙어 걷는 남자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 부사장이었어요.
한국 법인 총괄로 17년째 로건의 곁을 지킨 사람이었죠. 그가 로건에게 뭔가를 속삭이며 웃었습니다. 부드럽고 공손한 웃음이었어요. 하지만 세아의 귀에는 달리 들렸습니다. 그 웃음소리에는 진심이 없었어요. 숨을 들이쉬는 간격이 너무 짧았고 특정 단어를 말하는 순간 목 어딘가가 미세하게 잠기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감추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일행이 세아 앞 서너 걸음 앞을 지나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로비를 울렸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멈췄어요. 수행원들의 고개가 일제히 돌아왔고 기자들의 카메라가 소리가 난 방향을 향했습니다. 에드워드 로건의 발걸음이 느려졌어요. 저 아저씨는 지금 무서워하는데 웃고 있어요. 할아버지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안 되는 사람 같아요. 세아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11살 아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담담한 어조였어요. 로비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릴 것 같은 정적이었어요. 에드워드 로건의 눈썹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의 시선이 내려와 세아의 얼굴에 머물렀어요. 오래된 눈이었지만 아직 날카로움을 잃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최 부사장이 먼저 나섰어요. 회장님, 아이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한마디가 오히려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서두르는 목소리였어요. 세아는 최 부사장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민철은 이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딸의 앞으로 달려가 허리를 꺾으며 연신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 딸이 어려서 신뢰를 범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에드워드 로건은 민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아를 보았어요. 아이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로건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어요. 꼬마야, 내가 방금 한 말 어디서 들은 거냐? 세아가 대답했습니다. 들은 게 아니에요. 귀에 들려서요. 순간 로비 분위기가 뒤집어졌습니다. 최 부사장이 낮은 목소리로 수행원에게 뭔가를 지시했고 이 관장이 성큼 다가왔어요. 컨벤션 센터 운영 책임자인 이 관장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시설팀 강 기사.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행사장에 아이를 데려와 귀빈 동선을 방해하는 게 말이 돼? 민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 챙겨서 아이가 혼자 온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관장은 민철의 사원증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뽑아냈어요. 딸깍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오늘부로 현장 대기 해제야. 인사팀에서 연락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민철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이 관장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세아는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빌딩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민철은 보도블록 위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달려 있어야 할 사원증이 없었고 그 자리가 이상하게 허전하고 차가웠어요. 아빠 미안해요. 세아가 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옆에 쪼그려 앉으며 그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저 때문이에요. 제가 괜히. 민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을 탓할 수가 없었어요. 세아는 어릴 때부터 그런 아이였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귀신같이 알아채고 하지 말라는 말을 해도 보이는 것을 그냥 넘기지 못했어요. 그게 세아의 탓이 아니라는 건 민철이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민철이 딸을 품에 끌어안았어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한편 그 시각 에드워드 로건은
전용 엘리베이터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최 부사장이 그 옆에서 아까 일을 가볍게 덮으려 했어요. 아이들은 원래 엉뚱한 말을 한다고 신경 쓰실 것 없다고요. 로건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오른손은 무의식적으로 턱 아래를 짚고 있었어요. 귀에 들려서요. 아이의 목소리가 아직도 맴돌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컨벤션 센터 대회의장은 전 세계에서 날아온 투자자들과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코어젠의 아시아 신약 투자 발표회. 수천억 원 규모의 임상 데이터를 공개하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자리였어요. 에드워드 로건이 단상에 오르자 카메라 플래시가 쉼없이 터졌습니다. 로건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멈칫했어요. 손안에 쥔 발표 자료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오전에 들었던 아이의 목소리가 다시 귀를 스쳤어요. 할아버지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안 되는 사람 같아요. 로건은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발표를 오늘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자료 검토가 더 필요합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준비팀이 당황했고 투자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최 부사장이 재빠르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설득하려 했지만 로건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로건의 호텔방으로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화면에는 긴급 속보가 떠 있었어요. 코어젠 내부 감사팀이 오늘 발표 예정이었던 신약 임상 데이터 일부에서 조작 흔적을 발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누군가 수치를 의도적으로 부풀렸고 그대로 발표됐다면 회사는 대규모 소송과 주가 폭락을 피할 수 없었을 거라고 했어요. 로건은 태블릿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이 천천히 올라가 자신의 턱 아래를 짚었어요. 아침에 했던 그 동작이었습니다. 11살짜리 아이가 맞았습니다. 말이 안 됐습니다. 아이가 무엇을 알겠어요. 임상 데이터 조작 같은 건 세상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이는 단 한 번 목소리를 듣고 무언가를 감지한 겁니다. 로건은 오랫동안 침대 끝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로비에서 쫓겨난 청소기사 있었지. 그 사람 사는 곳 알아봐. 비서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 그분이 왜요? 딸 때문에. 로건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 무언가가 바뀌어 있었어요. 미신이라고 일축하기엔 오늘 하루가 너무 많은 것을 증명해 버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에드워드 로건은 혼자 택시를 탔습니다. 경호원도 수행원도 없이요. 비서가 알아낸 주소를 들고 서울 외곽 달동네 입구에 내렸을 때 로건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좁은 골목 너머로 가파른 계단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70이 넘은 몸으로 그 계단을 다 오르고 나니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낡은 함석 지붕의 집 앞 작은 마루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철과 세아였어요. 저녁밥을 먹고 있었는데 된장찌개 냄새가 골목까지 퍼져나왔습니다. 민철이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숟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회 회장님. 로건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실례합니다. 저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민철은 반사적으로 세아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어제 일이 아직도 몸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아가 아버지 등 뒤에서 슬며시 고개를 내밀었어요. 로건을 바라보는 눈빛이 어제와 달랐습니다.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눈빛이었어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아빠. 세아가 나직하게 말했어요. 너무 오래 혼자 버텨온 사람 목소리예요. 민철이 딸을 돌아보았습니다. 로건도 그 말을 들었어요.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이 약간 잠기는 것 같았어요. 세 사람은 좁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건이 문지방에서 고개를 숙여야 할 만큼 천장이 낮았어요. 방석 위에 앉은 로건의 무릎이 밥상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어요. 로건은 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코어젠 한국법인의 주요 간부 사진 10장이었어요. 그것들을 낡은 밥상 위에 한 장씩 펼쳐 놓았습니다. 세아야. 로건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말했어요. 어제 내가 말한 그 아저씨, 어떤 목소리였는지 좀 더 얘기해 줄 수 있니? 세아는 사진들을 한 장씩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로건에게 물었어요. 이 사람들 목소리 녹음된 거 있어요? 로건이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저녁 로건이 다시 달동네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태블릿 하나를 들고 왔어요. 그 안에는 코어젠 내부회의 녹음 파일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안팀만 접근할 수 있는 파일이었어요. 세아는 이어폰을 꽂고 파일을 하나씩 들었습니다. 대부분은 금방 넘겼어요. 그런데 세 번째 파일에서 멈췄습니다. 최 부사장의 목소리였어요. 여기요. 세아가 이어폰을 빼며 말했습니다. 이 아저씨, 말은 회사 걱정하는 것처럼 하는데 숨을 내쉬는 타이밍이 달라요. 자기한테 이득되는 말할 때랑 그렇지 않을 때 숨 쉬는 간격이 달라요. 그리고 회장님 얘기 나올 때마다 목이 살짝 잠겨요. 무서워서요. 하지만 숨기는 무서움이에요. 로건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니?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못 간 거요. 그 말이 끝나고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철은 그 며칠 사이 컨벤션 센터 지하시설 구역을 다시 드나들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일한 곳이라 경비들이 얼굴을 알아봤고 퇴직 처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틈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로건의 부탁이었어요. 최 부사장이 야간에 드나드는 별도 창고를 살펴봐 달라는 것이었죠. 이틀째 되는 밤 민철은 결정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표회용 백업 서버가 보관된 창고에 외부 저장 장치가 연결된 흔적이 있었어요. 접속 기록은 지워져 있었지만 연결 포트 주변에 먼지 자국이 지워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설 기사의 눈은 그런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민철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날 밤 달동네에 다시 모인 세 사람 앞에 그 사진들이 펼쳐졌어요. 로건이 사진들을 들여다보다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품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젊은 시절 로건과 한 여인이 나란히 서 있는 빛바랜 사진이었습니다. 세아야, 이 사람. 로건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야. 목소리가 기억나지 않아서, 오래돼서. 세아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이분은 따뜻한 분이었어요. 말수가 많지 않은 분이었는데 말할 때마다 진심이 실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할아버지 많이 기다렸을 것 같아요. 하지만 원망은 안 했을 것 같아요. 로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사진을 다시 받아 가슴에 품었어요. 며칠 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코어젠 한국법인 대회의실 12명의 이사들이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화상으로 연결된 해외 이사들의 얼굴도 대형 스크린에 떠 있었습니다. 최 부사장이 먼저 발언권을 잡았어요. 그는 자료를 펼치며 로건 회장의 고령과 독단적 판단을 문제 삼았습니다. 발표의 취소로 인한 투자 손실, 흔들린 회사 신뢰를 회장 탓으로 돌렸어요. 그리고 한국사업부를 분리해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자료는 두껍고 정교했어요. 이사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로건이 들어섰습니다. 그 뒤로 민철과 세아가 따라 들어왔어요. 최 부사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사장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저 사람들은 뭡니까? 당장 내보내야 합니다. 로건이 손을 들었습니다. 내가 부른 사람들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로건이 화면을 켰습니다. 창고 접속 기록, 외부 저장장치 연결 흔적 사진, 최 부사장이 사모펀드 관계자와 나눈 통화 녹취까지 하나씩 펼쳐졌습니다. 데이터 조작 경위도 내부 감사 결과와 함께 공개됐어요. 최 부사장의 의자가 삐걱거렸습니다. 세아가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수십 명의 시선이 쏟아졌지만 아이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아는 최 부사장 앞에 멈춰서서 조용히 말했어요. 이 아저씨는 아직도 자기가 살 수 있다고 믿는 목소리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사람은 끝까지 크게 안 말해요. 그 한마디 뒤에 한 실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품에서 자료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최 부사장이 사모펀드 측과 나눈이면 합의서 사본이었습니다. 최 부사장은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로건은 이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지킨 것은 제 판단이 아닙니다. 어떤 데이터도 분석 자료도 아니에요. 로건이 민철의 손을 잡았어요. 이분을 즉시 복직시키고 시설 안전 총괄 매니저로 발령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아를 바라보았어요. 세아야, 내가 듣는 것들을 세상이 아직 이름 붙이지 못했을 뿐이야. 그 귀를 꼭 지켜라. 로건은 코어젠 재단 안에 청각 감수성과 심리 언어를 연구하는 장학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세아가 그 첫 번째 수혜자였어요. 오빠 우진도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학업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세월이 흘러 8회 뒤 세아는 음성 심리와 상담을 전공하는 대학생이 되어 있었어요. 기업 내부 고발자 보호와 아동 심리 지원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로건과 정기적으로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어느 날 세아의 편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회장님 목소리는 이제 예전처럼 외롭지 않아요. 로건은 그 편지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답장 첫 줄에 이렇게 썼어요. 그건 내가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준 첫 번째 사람이었기 때문이야. 끝까지 청취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